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개강을 해서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해드리고 지난 시간에 회계의 정의, 회계의 목적, 그리고 회계정보 이용자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FAT 1급만 해도 이제 회계 기초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있는 이 회계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론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네. 그 중에서도 지금 그 회계란 무엇인가 앞 시간에서 제가 회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그동안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회계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을 찾아라 그러면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을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물론 뭐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회계의 목적은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회계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첫째 목적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그리고 재무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일단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또 하나의 목적은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이나 회계 책임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것은 이제 이 경영진의 회계 책임 결과를 보여준다. 회계 책임이라는 것이 회계를 제대로 기록을 했느냐라는 것이 보다는 사실은 이제 기업의 이제 경영의 책임이니까 경영 성과, 여기에 나오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기업의 그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역시 우리가 위탁받은 자원을 가지고 경영진이 얼마나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경영 성과를 얼마나 많이 냈느냐, 그걸 이제 보여준다는 것이죠. 회계의 목적 두 가지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계정보 이용자는 이와 같이 많다는 거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사실 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계정보 이용자인 거고요. 내부 정보 이용자는 이제 경영자와 근로자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회계의 종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회계를 분류한다고 했는데, 회계를 분류한다는 것은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회계를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이 교재에서는 분류를 해봤어요. 재무회계, 그래서 Financial Accounting, 그대로 번역한 거죠. 재무회계. 그리고 원가관리회계, 코스트 또는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그래서 코스트 어카운팅 하면은 이제 원가 회계라고 하는 것이고, 매니지먼트를 넣으면 이제 관리 회계가 되는 것인데, 원가 회계든 관리 회계든 우리가 재무 회계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선 이 두 가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결국에 공부하는 것은 이걸 공부할 거예요. 우리 AT 시험은 이 재무 회계를 평가하는 것이지 원가 회계를 평가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재무회계라는 것은 우선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재무회계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우리 한국 같으면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국내 회계 기준이 있어요. 그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작성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반면에 원가관리 회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작성 기준이 특별한 기준이나 일정한 원칙이 없다는 것이죠. 상당히 프리하게 작성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정보가 이용되는 그 목적이 이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재무회계의 목적은 일반적인 목적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의 종류를 뒤에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될 텐데 5가지가 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의 작성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목적이 바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원가관리회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경영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경영자가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만들고 분석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경영자가 이제 4월을 맞이해가지고 4월 달 우리 회사에 자금 분석을 좀 해달라. 그러면 자금의 중요한 자금 운영 계획이라든가 또 자금의 운영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그걸 이제 PDCA 사이클을 돌려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양식이 있고 정해진 어떤 작성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원가관리회계 담당자들은 그러한 응용력 상당히 자유롭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가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가회계인데 원가계산도 업종별 또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원가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교과서에서의 이론, 개별 원가계산이냐 종합원가계산이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그 원가계산하는 방법을 딱 회사마다 다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영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생성 분석하는 것이 바로 원가관리회계입니다. 목적이 많이 다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보 이용자도 많이 다릅니다. 재무회계의 이용자는 주로 외부에 있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거든요. 주주나 투자자나 채권자와 같이 이러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재무회계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형화되어 있고 회계 원칙이 적용된 그러한 재무제표를 보고서 투자 결정이라든가 또는 은행 같은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분석의 판단에 이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가관리 회계의 이용자는 경영자인 거죠. 내부정보 이용자 그리고 때로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회계는 이 재무회계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무회계를 또 따로 보겠는데요. 우리가 세무회계도 이 교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세무회계는 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세무회계 하면은 작성 기준을 보면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이런 세법의 기준대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목적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부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 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 그 납부하기 위한 세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무 이 보고서라 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이용하는 거죠. 국세청이라든가 세무서 이러한 과세관청에 우리가 무슨 신고서 또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 여러 가지 부속서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관련 세법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회계 공부하면서 우리가 세무회계의 일부를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현재 여러분이 지급받은 FAT 1급 교재는 이 부가가치세법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회계라는 것은 이렇게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세 가지로 반드시 분류만 되는 세 가지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정부에서 하는 정부 국가회계도 있습니다. 또 교육기관이 하고 있는 이런 교육기관 중에서도
국립학교나 공립학교가 하는 그런 회계가 있고 또 사립학교가 하는 회계가 있고요. 조금씩 다른 것이고 또 비영리 단체, 비영리 기관이 또 하는 회계도 있고요. 회계의 종류라 하는 것은 우리가 분류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될 수는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회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라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는 일정한 가정하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의 기본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3가지만 알아보겠는데요. 첫째,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것은 그 내용의 핵심이 이거예요.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업을 소유주, 기업과 소유주는 독립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면은 법인은 그렇게 그 자연이라고 다르게 우리가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과 소유주가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데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든 개인 기업이든 간에 우리는 이제 법인 기업의 회계를 배울 겁니다만은 법인 기업의 회계를 배울 겁니다만은 어쨌든 개인 기업이든 법인 기업이든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의 회계의 단위로서 간주한다. 기업은 회계의 단위로 간주해야 된다. 이게 기업 실체의 가정이에요. 하나의 기업을 하나의 회계 단위의 관점에서 재무정보를 측정하고 보고하고요. 소유주와 별도의 회계 단위로서 기업 실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기업 실체의 가정. 다음에 2번째 가정이 말이죠.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영업을 계속한다. 기업은. 뭐 금방 문 닫을 것이다.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기업은 한번 설립을 하면 영업을 계속한다는 가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참고사항 여기 주의라는 게 거기에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이 영업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 회계 처리의 사례가 있는데 건물을 만약에 우리가 취득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번에 여기 경기도 이천 지역에 우리 회사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경기도 이천 지역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이천 영업소를 하나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이천 영업소 건물을 하나 샀어요. 시내에다가. 근데 건물이 금액이 50억짜리 건물을 하나 샀다고 봐요. 시가 50억짜리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건물을 2022년도에 취득했다고 해서 이 50억만큼을 전부 다 2022년도에 비용으로 보지 않고 만약에 이 건물의 내용연수가 만약에 20년이라고 한다면 내용연수라는 건 감가상각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사용 가능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 가능한 기간. 그래서 20년이라고 만약에 봤을 때 이 20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서 원가를 이게 배분을 하거든요. 50억을 10년으로 나누면 이제 5억이 되겠죠. 20억으로 나누면 2억 5천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2억 5천만 원만 비용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간 꾸준히 이렇게 나누어서 회계 처리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기업은 계속 영업을 할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지출했다. 건물 취득 비용으로 50억을 지출했다 해서 50억을 당장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이라는 것은 뭐 기업은 그렇게 청산이나 사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기업의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계속기업 회계의 기본 과정의 세 번째는 기간별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 계속된다 해서 개업을 한 뒤부터 계속 영업을 계속한다. 그렇다고 해서 장부를 계속 마감을 하지 않고 기록을 이어나가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영 보고를 기간별로 보고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는 것을 우리가 회계 연도라고 하고요. 기업의 경영활동을 영업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폐업하는 날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6개월 아니면 1년 이렇게 구분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회계 연도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이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기업들이 다 그냥 우리 달력하고 똑같이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가져가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때로는 회계연도는 1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1년을 기간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6개월로 나누어서 반기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업도 있어요. 반기 재무제표. 그리고 또 1년 지나서 완성된 재무제표를 연차 재무제표를 또 만들고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회계의 전제 조건 세 가지. 그다지 어렵지 않죠? 네. 세 가지.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 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시험을 낸다 그러면 아래 보기 중 회계의 전제 조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기업 실체의 과정과 계속 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은 전제 조건에 해당되니까 아닌 거 보기에서 하나 찾아내면 그냥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연도와 관련된 그 용어들 한번 알고 가겠는데요. 자, 여기가 2022년도라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2022년도. 그리고 전기는 2021년도가 됩니다. 그리고 차기는 2023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전기, 단기, 차기 이 용어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회계기간에는 기초, 기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기초라 하는 것은 1월 1일을 가리키는 거고요. 기말이라는 것은 12월 31일을 말합니다. 예. 자, 그러면 기초, 기말, 단기, 전기, 차기 다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월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2월이라는 용어를 다음 보고기간으로 넘긴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보고기간으로 넘기는 걸 우리가 2월 작업한다 또는 2월 시킨다 이렇게 말하고요. 전기에서 2월 된 것을 우리가 전기 2월이라고 부르고 차기로 2월 시킬 것은 차기 2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서 장부 마감할 때 재무상태표 개정의 장부 마감이라는 걸 할 때 배우게 되는데요. 그걸 실습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자산 개정 과목이 있는데요. 이건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차변에서 증가하거든요. 가령
3월 5일 날 50만 원이 입금이 되고 그러면 차변에 기록하고 또 4월 1일 날도 50만 원이 입금이 됐다. 그리고 4월 4일 날은 70만 원이 출금이 됐어요. 출금되는 건 대변에 기록합니다. 이제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연 마감이 끝났다고 보겠어요. 회계연도가 끝났어요. 그러면 장부 마감을 할 때 두 줄을 딱 긋고 차변 합계 100만 원, 대변 합계도 100만 원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30만 원을 뭐라고 부르느냐? 결산일 날 날짜를 쓰고 차기로 2월 된다 해가지고 차기 2월이라고 기록해줘요. 얼마? 30만 원. 예. 이게 좀 줄을 딱딱 맞춰서 하는 겁니다만은, 예, 지금 이렇게 대략 손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단위가 안 맞았어요. 차기 2월 30만 원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 이게 2022년도 장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2023년도에는 여기다가 1월 1일이라고 쓰고 전기 2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변에다가 전기 2월 이거하고 똑같이 3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식할 때 차기 2월이라 하면은 2022년도니까 2023년도 차기로 30만 원의 보통 예금이 넘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차기 1월 1일 날 보통 예금을 30만 원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전기에서 2월 된 30만 원이다. 1월 1일 날 뭐 입금을 한 건 아니고 전기에서 넘어온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2월 하면은 전기에서 단기로 2월 된 거, 차기 2월 하면은 단기에서 차기로 2월 된 것이다. 예, 우리가 장부를 조회해 보면 전기 2월, 차기 2월 이러한 적요 내용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재무회계에서 수익과 비용 또는 자산과 부채 이러한 것을 결정할 때 발생주의 기준에 따르거든요. 발생주의, 즉 발생 기준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기준을 여기서 발생은 이제 회계의 거래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회계의 거래를 의미하는데 발생 기준으로 회계를 기록할 것이냐, 여기에 상대적 개념으로 뭐가 있냐면요. 현금주의라는 게 있어요. 현금주의. 현금주의는 현금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비교되는 개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재무회계는 이 두 가지 기준을 다 적용을 하는데 결산 시에 결국은 발생 기준에 따라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현금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으면서 결산할 때는 발생주의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발생주의란 무엇인가? 자, 발생주의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 뭘 인식하냐면은 회계상 거래를 인식한다는 거거든요. 거래가 발생되는 시점이니까 이게 기간이죠. 시점.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으로 현금 거래 이외의 비현금 거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옷을 도소매하는 회사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옷을 판매하는데 전부 다 돈 받고 판매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고정 거래처가 생기면 외상을 주기도 하죠. 그 외상을 줬다고 해서 우리는 판매가 일어났다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외상 판매도 우리의 재고 자산을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로 그걸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발생주의에 따른 거예요. 현금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상 거래도
매출 채권으로 기록을 해 나가면서 회계 장부를 만들어 나가거든요. 비현금 거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회계 처리한다 이런 얘기죠. 이에 따라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식하는, 아까 제가 매출채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매출채권 뒤에서 자세히 배우게 돼요. 개정 과목 2개가 있어요. 매출채권에 대한 개정 과목이요. 네, 2개가 있습니다. 또 매입채무도 있어요. 매입채무, 이것도 개정 과목이 2개가 있는데, 이러한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와 같은 개정 과목을 우리가 회계에서 쓰는 것은 바로 발생주의 회계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 과목이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현금주의만 적용한다면은 돈이 들어왔을 때 그때 비로소 상품이 판매됐다고 인식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에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네, 유용한 회계 처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 회계 처리는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 예, 우리가 이제 이 매출채권 하면 자산이 되고요. 또 매입채무 하면은 이제 부채가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만 발생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비용이나 수익도 발생주의로 처리를 합니다. 아마 다음 페이지에 하나의 예가 있을 텐데요. 이거는 자산이 아니라 이제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을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네. 한번 예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쉽게 이해할 겁니다. 만약에 2022년 1월 1일 날 향후 2년간의 자동차 보험료 20만 원을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2년치 보험료를 22년도 1월 1일 날 지급했으니까 2023년도 보험료까지 같이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2022년도 자동차 보험료로 기록해야 될 금액이 얼마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2022년도 자동차 보험료를 얼마로 기록해야 될 금액이 얼마겠느냐? 발생주의 관점에서 보면 2022년도 10만 원, 2023년도 10만 원 이렇게 나누어서 비용을 인식해야 돼요. 발생주의가. 그런데 만약에 현금주의로 했다면은 돈이 2022년도에 한꺼번에 지출됐기 때문에 2022년도 보험료를 20만 원으로 기록하고 2023년도는 비용 인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유용하겠느냐 이거죠. 예, 이거는 유용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2022년도에 현금 20만 원 나갔다는 걸 기록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기록합니다. 이렇게. 그래야 현금이 마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의 잔액 관리, 자금 관리를 위해서는 현금에 맞는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현금주의에 맞는. 그러나 현금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현금주의의 회계 처리를 하지만 비용만큼은 이렇게 나누어서 2022년도 보험료 비용이 10만 원, 2023년도 보험료 비용 10만 원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비용을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차기로 이연시킨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결산 수정분기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생주의 회계를 하기 위해서 결산 수정분기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회계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게 처음에는 다가옵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해하게 돼요. 자, 그래서 발생주의 대략 여러분이 이해하셨어요. 네, 발생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외상거래라든가 이런 것을 인식해가지고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바로 발생주의고, 자산과 부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용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우리가 1년치를 지급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2년치라고 했습니다만은 1년치를 지급한다고 그래도
만약에 7월 1일 날 1년치 보험료를 지급한다. 그러면 그 보험 기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에 해당이 되거든요. 결국에 내년도께 6개월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께 6개월치를 나누어서 비용을 또 이연시켜야 되거든요. 차기로. 이런 것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회계 처리 기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학습해 나갈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는 건데 품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그 회계라 하는 것은 이 회계 정보, 유용한 회계 정보를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부의 회계 정보 이용자는 즉 결국에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그러면 소비자에게 우리가 회계 정보를 줄 때는 품질을 보장해야 되죠. 그래서 품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우리 제품으로 말하면 제품이나 상품으로 말하면 품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질이라는 것은 가격도 적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맞는 그 가지고 있는 그 질적 특성도 굉장히 좋아야 되죠. 성능이 좋아야 되죠.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제품의 질을 따져본다면은 회계 정보에도요 아주 중요한 질적 특성이 두 가지가 우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회계 정보가 일정한 그 좋은 품질을 유지하려면은 질적 특성을 유지하려면 우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적 특성이 있는데 첫째는 목적 적합성이에요. 목적 적합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다음 페이지에 신뢰성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신뢰성. 만약에 여러분이 제품으로 말하면 목적 적합성을 만약에 가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된다. 가격이 좀 친절한 가격이었으면 좋겠다. 비싸지 않았으면.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목적 적합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신뢰성을 그 제품이나 상품의 성능, 품질이라고 품질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질을 높이려면은 이 가격도, 이 코스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가격은 최대한 낮추면서 품질은 좀 유지하는 거. 이게 뭐냐면 가격과 품질을 두 가지를 어떻게 해요? 서로 절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무엇을 만들지 간에 뭐 옷을 만든다, 뭐 집을 짓는다 할 때 아주 멋지고 품질 좋게 지려면은 비싼 자재로 비싸게 만들면 됩니다. 최고의 기술자를 불러서. 근데 너무 비싸지면 아무리 좋은 것도 목적에 맞지 않아요. 살 사람이 없어요. 바로 우리 회계 정보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질적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첫째, 목적 적합성이라는 것은요, 목적에 부합되는 정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에 아무리 신뢰가 높고 정확한 정보라 하더라도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 세 가지, 이게 암기사항인데요.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적시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피적이라고 외우거든요.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은 암기할 때는 예피적이다, 이렇게 이제 외우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측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예측. 예측 가치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을 한번 보자면 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미래 재무 상태 또는 미래의 경영 성과 또는 미래의 현금 흐름 등을 예측하는 데에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정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은.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반기 재무제표에 의해서 반기의 이익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연간의 이익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가 뭐 분기도 우리가 이제 기다리잖아요. 뭐 지금이 4월 초니까 지금 엊그제가 이제 3월 말일 당기에 지금 1사분기가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반기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분기 실적을 보면 또 반기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전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경영 성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반기의 경영 성과 발표를 기다리게 되면은 반기가 아니라 분기 1분기는 1월부터 3월이거든요. 이 분기 성과 실적을 보면은 1월부터 6월이 반기인데 반기의 성과를 상당히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3개월에 영업이익이 이만큼이면 6개월이면 거기에 곱하기 2 해보면 되겠구나. 그런 것이 바로 예측가치예요. 자, 목적적 합성은 말이죠. 예측 가치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 피드백이 가능해야 돼요. 우리가 피드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를 수정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회계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했으면 그 정보를 이용해야 된다 이거죠. 그 예측 결과를 어디엔가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드백이 바로 반영시키는 건데 내용을 볼까요? 제공되는 회계 정보가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순현금 흐름, 자본 변동 등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 예측치를 확인 또는 수정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능력이다. 네. 만약에 요 예측을 해보니까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네요. 그러면 계획을 수정했다는 건 어디엔가 반영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어떤 기업의 투자자가 특정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발표되기 전에 그 해와 그 다음 해의 이익을 예측했으나 재무제표가 발표된 결과 당해년도의 이익이 자신의 이익 예측치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 다음 해의 이익 예측치를 하향 수정하게 된다. 이 예에서 당해년도의 보고이익은 피드백 가치를 갖고 있는 정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수정하는가 투자자들 같으면은 만약에 삼성전자의 배당금을 목표로 해서 이 삼성전자가 얼마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내면 우리가 이번에 그 삼성전자의 투자의 결과로 다음에 배당금을 얼마를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수익으로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반기 또는 분기 예측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더 높아졌다든가 아니면 많이 낮아졌다든가 그러면 우리 수입 계획을 조정을 해야죠. 우리 회사의 영업의 수익인 배당금 수익을 좀 조정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지출까지도 거기에 반영을 해야죠. 지출 예산도 바꿔야 되겠죠. 예, 그게 바로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와 같이 이렇게 갑자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연료 가격, 즉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고 이럴 때는요, 이 대기업들은 전부 사업 계획을 다시 고칩니다. 예, 왜냐하면 소요 예산을 짤 때 만약에 전쟁이 최근에 났다면 작년에 짤 때는 전쟁이 날이라는 걸 예측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유가로 모든 지출 비용들을 짰을 거란 말입니다. 공장에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 비용들을. 근데 지금처럼 엄청나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비용이 많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비용을 많이 늘리면 회사는 이익 구조가 나빠지죠.
그러면 영업을 다시 짜야 돼요. 영업을 지금보다 더 활동을 더 많이 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목표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을 바꾼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피드백이라는 거죠. 피드백.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우리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은 적시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적시성이라는 것은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측 가치가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시기를 놓치면은 그건 소용이 없어요. 피드백을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지켜야 된다. 이게 바로 적시성입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한 정보는 정보의 적시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가 이미 때가 지나면 소용이 없어요. 때가 지나면. 그래서 앞에 있는 예측 가치나 피드백 가치는 그 정보가 적시에 제공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시기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미 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항상 시기 가지고 논쟁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아주 지금 망하기 직전에 있다. 이미 망한 데도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진단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아직은 버틸만 할 거야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은 좀 버틸만 할 거야 그러면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피해 구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천천히 집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지금 굉장히 지금 시급하다라고 하면은 빨리 완전히 파산하기 전에 살려놔야 될 것이고, 그럼 바로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시기를 가지고 어느 시기에 지원해줘야 살아남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자, 회계 정보 마찬가지입니다. 적시성. 그래서 자, 목적 적합성, 목적에 적합한 회계 정보여야 된다. 그러려면은 예피적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피적이. 이걸 이해하시고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요. 이 예피적을 이해할 정도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것이 예피적이다. 이것을 이해할 정도로만 알면 다 맞출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질적 특성은 이제 신뢰성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신뢰성. 이 신뢰성은요, 이 말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히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 회계 정보라는 건 결국에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에 어떤 거짓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어야 된다.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뒷받침하려면은 어떤 질적 특성이 뒷받침되어야 되느냐면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 표검중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거든요. 신뢰성은 표검중이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이렇게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에게 표검중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자만 따가지고 그냥 막 외우는 거죠.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 여러분 뭐 무슨 의미인지 금방 와닿을 거예요. 충실하게 표현해라는 겁니다. 뭐 자꾸 숨기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한번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제적 자원이라는 건 자산일 거고 의무라는 건 부채겠죠. 그리고 이들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표현의 충실성은 재무제표상 회계 수치가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 크기 및 자본의 변동을 충실히 나타내어야 함을 의미한다. 만일 회계 수치가 그 측정 대상의 크기를 잘못 나타내고 있으면
그러한 측정치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이, 아까 그 발생주의에서도 매출채권이라는 말이 살짝 나왔는데, 이 매출채권이라는 건 우리가 받아야 될 돈입니다. 받아야 될 돈. 상품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판매한 돈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돈도 우리의 자산이에요. 받아야 되니까. 근데 회수 가능한 것처럼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면 이는 매출채권 측정치의 표현의 충실성을 상실한 정보가 된다. 이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뒤에서 나중에 다음 시간쯤에서 이제 다다음 시간? 네, 하여튼 좀 이후에 배울 텐데, 이 매출채권을 외상매출금이라는 것을 기록할 때 외상매출금 처음 금액은 얼마고 그 밑에 대손충당금이라는 걸 붙여서 기록하거든요. 그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잘 표시해라 하는 겁니다. 회수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지 말고 대손충당금은 회수 불가능한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조그만한 가게에서야 돈 받을 돈 다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사업을 하는 게 큰 기업에서는요, 못 받는 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를 제대로 심사하고 외상거래, 신용거래를 했어야 되는데, 심사할 때만 해도 그 회사가 굉장히 건전한 회사였는데 갑자기 그 회사가 재무구조가 나빠지고 성과가 나빠지면서 갑자기 부실한 기업이 돼버렸어요. 몇 달 만에. 그럴 수도 있는 일이죠. 예. 우리 사람도 금방 건강했다가도 어느 날 큰 부상으로 크게 다칠 수도 있듯이 기업의 경영 상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회사에 우리가 외상 준 거 당분간 받기 힘들 수가 있죠. 그런 건 우리가 충실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손충당금의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뢰성의 내용은 검증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검증 가능성이란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독립적인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자, 우리가 이제 회계는 숫자로 기록하는 것인데, 뭔가를 매입했다. 네, 어떤 상품을 매입했어요. 30만 원에 매입했다? 그거는 검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30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세금 계산서라든가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신용카드 전표라든가 이런 게 딱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30만 원에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영수증을 주고받는 것만 우리가 회계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거래가 아닌데 기록하는 게 있어요. 뭐냐? 기말 상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이런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매출원가라는 그 비용을 산출하려면 우리 회사에 지금 아직 팔리지 않고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된 상품은 금액이 얼마다, 또는 제품은 금액이 얼마다, 또 공장에 지금 생산 중인 제공품의 금액은 얼마다, 이런 것을 기록해야 원가가 계산되고 또 매출 원가, 비용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재고 금액을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재고 금액하고 원가는 반비례해요. 재고 금액과 원가가 반비례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될 수 있을 텐데, 그 재고 금액이라 는 것은 영수증을 주고 어떤 거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있는 재고를 얼마라고 평가한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가령 이런 컴퓨터를 제조하는 기업인데 지금 컴퓨터가 PC 가격이 대폭 하락을 해가지고, 가령 뭐 어떤 사양을 갖춘 이 컴퓨터가 우리가 만들 때만 해도 이것은 시가 기준, 시가로 기준했을 때 이것이 1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100만 원. 그런데 최근에 뭐 생산이 너무 과잉되고 또 부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50만 원으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재고 금액을. 근데 우리는 그냥 그냥 100만 원으로 해. 예, 작년에 가격으로 그냥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검증 가능성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측정을 해보면 그게 50만 원인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검증 가능성이에요. 누가 측정을 해도 유사한 결론이 나오는 값으로 기록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를 하면서 영수증 주고받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런 재고의 평가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신뢰성 뒷받침하는 것은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 회계정보는 누구의 편을 들어서는 안 돼요. 경영자를 위해서 회계 처리한다든가 주주를 위해서 회계 처리한다든가 뭐 밖에 있는 뭐 채권자를 위해서 회계 처리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내부적으로 보면은 뭐 주주 또는 경영자 여기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회계 정보는 중립성을 가져야 돼요. 어떤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된다 이러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편의가 있다 그러면 어떤 의도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럴 목적으로 회계 정보를 생산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중립성을 이미 잃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이 회계 정보는 굉장히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이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르면 중립적으로 작성이 된 거예요. 자, 신뢰성의 하위질수성을 보면은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표현을 충실하게 해라. 검증 가능해야 된다. 중립적이어야 된다. 신뢰성의 세 가지. 표검증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 하나 비교 가능성까지만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 가질 텐데 비교 가능성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질적 특성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목적 적합성, 신뢰성만큼 중요한 건 아니에요. 비교 가능성도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이 비교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회계정보는 말 그대로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교라는 것은 기간별 비교가 우선 있고요. 기간별 전기와 단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두 개 숫자 나란히 놓으면 비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개 숫자를 나란히 놓았을 때 비교가 가능하려면 2년간 회계처리 기준이 똑같아야죠. 회계처리 기준이 왔다 갔다 해서는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은 기준을 동일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교 가능성은 기업 간의 비교예요. 기업 실체 간의 비교. 기업과 기업 간을 비교를 하려면은 비교가 될 만한 기업끼리 비교해야죠. 업종도 생각해야 되고, 업종이 전혀 다른 기업을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재무정보를 비교한다는 것은 거기서 얻을 정보가 별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기업 실체 간의 비교의 목적에 맞는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 실체 간의 비교도 동종 업계끼리 만약에 비교한다 그래도 두 기업의 회계 처리 기준은 역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은 결국에 회계 처리 기준이 변함없어야 된다. 기업 간의 비교에서도 두 기업이 똑같아야 되고 기간별 비교에서도 그 기간 동안 기준이 동일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기준이 동일한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하라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 재앙 요인 여기서부터 또 정리해 볼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